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중국은 관영 신화통신 기사를 외교부가 공식 게시하는 방식을 통해 양국 회담의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반드시 지켜갈 것이며 전쟁과 혼란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최종적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공동이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갈등 국면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진증이 베이징대 교수는 후퇴를 경험했지만 앞으로 나아가자는 시 주석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관계 개선과 사드 문제는 분리해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중국 측은 우리 측이 노영민 대사의 난징 대학살 추모식 참여 등 배려와 성의를 보인 점도 환영했습니다. 랴오닝대의 장뚱민 원장은 각계각층에서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라며 공통의 이해와 역사인식의 기반을 넓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3박 4일간의 일정을 소화하며 러시아 상하원 의회 지도부, 극동지역 담당 부총리, 극동개발부 장관 등을 두루 만났습니다. 추 대표는 러시아 의회 및 정부 인사들에게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지지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추 대표는 최근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틸러슨의 견해는 사실은 대단히 실용적인 견해인 것이고 대화만을 위한 대화. 대화만을 위한 대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추 대표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도핑 관련 징계로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게 될 러시아 선수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전달했고 러시아는 이에 대해 아주 만족스러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담 응원팀을 구성을 해서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하는데 전혀 기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다. 추 대표는 알렉산드르 주코프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만나 러시아 선수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긴급대책 발표에도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거래소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정부 규제한 대로 1인 1계좌 거래가 시행됩니다. 본인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중 그것도 딱 한 곳 매칭시켜놓은, 페어링 시켜놓은, 연결시켜놓은 딱 한 곳의 시중은행 계좌에서만 입금이 되고 다른 계좌에서 입금이 시도될 때는 다 튕겨져 나가도록 거부하도록 해서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20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맡기고 가상화폐 예치금은 70% 이상을 오프라인 상태의 별도 외부 저장 장치에 보관해 해킹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잡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투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한다.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신규 암호화폐 상장을 당분간 유보한다. 투기 광풍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혁신 기술로서 가상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전기를 IT에서 찾았다시피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가상화폐 규제 수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여전한 가운데 업계가 내놓은 자율 규제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권혜호입니다. 여러분들 이주 노동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불렀죠. 사장님 나빠요. 우리가 그런 개그 프로에서 그런 장면을 봤던 것이 벌써 10수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주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주노동 희망센터에서는 그 방법을 좀 더 바깥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주노동자 현지의 아이들에게 공부할 권리, 펜을 쥐어주는 일입니다.
이 일에는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영하 15도. 와, 진짜 이게 얼마만에 이런 추위가 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계속 지속된다 그러는데 북극에서 날아온 찬바람. 그래서 지금 북극권인 러시아의 모스크바보다 강한 추위가 4일째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회자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13한 2원이에요. 13한 2원 죽었어. 예전에 아니 이게 제가 날씨를 쭉 체크를 해보거든요. 제가 관심 있는 지역 날씨를 많이 체크해요. 대한민국 서울의 날씨가요. 서울, 춘천, 뭐 이런 철원 이런 데 날씨가 놀라지 마십시오. 모스크바보다 훨씬 춥고요. 모스크바는 낮에 보통 요즘 영상이에요. 1도 정도 된다고 하죠. 네. 그 다음에 또 추운데 어디 있죠? 헬싱키. 거기보다도 추워요. 아이슬란드요. 레이캬비크보다도 더 추워요. 거기는 북극권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고 이 시베리아하고 캄차카 반도 빼고는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지금 한 7, 8년 만에 한국에서 12월을 보내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보통은 프랑스에서 아무리 추워도 영하 3도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막 영하 15도 막 이렇게 아침에 뭐 체감온도 막 이렇게 되면은 집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불 밖은 위험해가 되는 거예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 한강에 첫 결빙이 관측됐습니다. 이번 한강 결빙은 지난 겨울보다 42일, 평년보다 29일 이른 겁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강 결빙이 1946년 이후 71년 만에 가장 이른 한강 결빙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도상으로 보면 프랑스가 더 높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요. 따뜻해요. 그 지중해 영향을 받아서 그러나요? 기압대가 형성되는 게 조금 달라서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북극에서 내려오는 찬바람, 고기압대 이거를 이제 대륙풍들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북극에서부터 시베리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는 이게 겨울에 굉장히 왕성해지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만사원이라고 그랬었잖아요. 3일 동안은 그 대륙성 고기압이 발달했다가 4일 동안은 해양성 저기압이 발달해서 밀어 올렸다가 이게 이제 반복됐는데 지금은 그러면 완전 대륙성 고기압이 13일 동안 밀어 제끼다가 한 이틀 쉬었다가 힘드니까 또 밀어 제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 철원이 지금 영하 10도거든요. 제가 군대 생활하는데 가장 추운데 철원이 10도인데 러시아는 1도야. 아, 러시아가 지금 나오는 게요? 모스크바 쪽은 유럽이에요.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한번 보시죠. 북극에서 봤을 때 찬 공기가 발발되는 곳에 봤을 때 툭 뛰어넘어서 한반도에만 찬 공기가 있어. 가운데 뚝. 이게 무슨 이런 그게 경우가 어떻게 있는 거야, 되냐면 이게? 북극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북쪽 맨 끝이잖아요. 지구에 맨 꼭대기라고 봤을 때 거기에서 찬바람이 보통 이렇게 쫙 퍼져 내려오는데 지금은 대서양 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바람이 얘를 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밀려서 얘가 그 반대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게 어디냐 하면 시베리아 동부 캄차카 반도 내몽골 쪽으로 해가지고 북한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밀려서. 그러니까 유럽 쪽은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춥기는 해도 이쪽은 이제 완전히 이제 피바가지 쓰는 거죠. 우리나라. 근데 이제 이 정도 날씨면요. 제가 군대 생활하는 철원 같은 데는요. 영하 17도에서 20도가 넘어가요. 실제로. 그렇죠. 네, 실제로 그다음에 철원 평야에 서 있으면요. 칼바람 장난 아닙니다. 지금도 이번 주에도 철원이 17도를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추운 곳인데 근데 그러면 조금씩만 올라가나요? 작년에 생각해보면 작년에도 이렇게 추웠어요. 작년 그 이야기는 제가 미리 예언을 드린 적이 있죠. 최근 몇 년 사이에 더위 추위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름에는 여름 초입에 엄청 덥고 그리고 겨울에는 겨울 초입에 엄청 덥고 제 예언하건데 1월 중순 가면은 정말 따뜻할 겁니다. 눈도 안 와버리고 희한하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게 날씨가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키비가 엇갈리는 게 있는데 일단 밖에서 하는 오프라인 활동은 줄어요.
그래 겨울에 밖에 나가려고들 안 해. 그 아까 마차님처럼 안 나가더라고요. 특히 이제 겨울 같으면 왜 스케이트장이나 뭐 이렇게 가잖아요. 안 가. 너무 추우면 안 가. 대신에 온라인 쇼핑몰이 엄청 발전해요. 발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위 용품을 사야 되는데 나가기도 싫으니까 이제 클릭질하고 있는 거야. 우리 푸른나무님이 매일 클릭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주말에는 집회에 나가야 됩니다. 그건 괜찮지. 근데 저 군대 쪽 이야기 한번 해보면은 저는 보통 이제 전방에 많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영하 15도가 기본이었어요. 그럼요. 네. 그거 안 믿더라고요. 네, 사람들 안 믿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있잖아. 오줌을 싸는데 바로 올더라. 실제로 그래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급속 냉동 되나요? 아니 내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철원에 임꺽정이 칼싸움하는 데가 있어요. 그 태어나고 놀던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승일교라는 곳이 있어요. 한탄강을 가로질러서 반은 김일성이가 그 건설을 했고 반은 이승만이 했다. 승일교의 이름이. 거기서 오줌을 싸잖아요. 그럼 밑에는 얼어서 떨어져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탄강이 1m 정도 눈이 얼어요. 얼음이. 그러면 이 북한 탱크가 이 승일교를 폭발을 해도 그 밑으로 탱크로 그냥 온다는 거예요. 1m 이상 얼면 도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공병대를 동원해서 이걸 폭파해요, 얼음을. 아모늄 나이트레이트라는 걸로 밀어서 폭파해서 밖으로 밀어내요. 얼지 않게. 그러니까 그만큼 추운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동계훈련 나가 보면 느끼는 건데 혹강훈련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그런 정도 온도에서 제 경험이에요. 땅을 파요? 잠을 자야 되니까 위장해서. 분치모라고 하죠. 그걸 공식적으로는 야전 사보로만 파야 돼. 근데 그건 불가능하고 땡땡 얼어있는 땅이잖아요. 곡괭이 같은 거 공수해 오죠. 이제 이미 그 지원하는 차량에서 곡괭이 삽 들고 가서 파요. 최소한 사람의 가슴 정도는 올라와야 돼. 그리고 그 땅을 12명이 잘 땅을 파고 거기다가 낙엽 같은 거 깔고 그리고 위장하고. 지붕을 만들어야 돼.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중국은 관영 신화통신 기사를 외교부가 공식 게시하는 방식을 통해 양국 회담의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반드시 지켜갈 것이며 전쟁과 혼란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최종적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공동이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갈등 국면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진증이 베이징대 교수는 후퇴를 경험했지만 앞으로 나아가자는 시 주석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관계 개선과 사드 문제는 분리해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중국 측은 우리 측이 노영민 대사의 난징 대학살 추모식 참여 등 배려와 성의를 보인 점도 환영했습니다. 랴오닝대의 장통민 원장은 각계각층에서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라며 공통의 이해와 역사인식의 기반을 넓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3박 4일간의 일정을 소화하며 러시아 상하원 의회 지도부, 극동지역 담당 부총리, 극동개발부 장관 등을 두루 만났습니다. 추 대표는 러시아 의회 및 정부 인사들에게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지지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추 대표는 최근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틸러슨의 견해는 사실은 대단히 실용적인 견해인 것이고 대화만을 위한 대화. 대화만을 위한 대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추 대표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도핑 관련 징계로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게 될 러시아 선수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전달했고 러시아는 이에 대해 아주 만족스러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담 응원팀을 구성을 해서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하는데 전혀 기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다. 추 대표는 알렉산드르 주코프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만나 러시아 선수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긴급대책 발표에도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거래소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정부 규제한 대로 1인 1계좌 거래가 시행됩니다. 본인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중 그것도 딱 한 곳 매칭시켜놓은, 페어링 시켜놓은, 연결시켜놓은 딱 한 곳의 시중은행 계좌에서만 입금이 되고
다른 계좌에서 입금이 시도될 때는 다 튕겨져 나가도록 거부하도록 해서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20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 세상에 없는 상품도 개발 제작 가능가 됩니다. 대단한데? 단체 선물은 갤러리 기프트였습니다. 베개 등 침구 전문 기업 꿈나라 베개를 아십니까? 꿈나라 베개는 힐링 베개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잠을 넘어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르말린, 황토, 게르마늄, 옥, 소나무 등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솜으로 만든 베개가 아닙니다. 꿈나라 베개를 사용한 이후에는 일반 솜 베개는 사용하기 힘드실 겁니다. 가장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좋은 베개라고 자부합니다. 꿈나라 베개는 충전재까지 같이 세탁이 가능합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꿈나라 베개를 검색하세요. 꿈랜드.com 055-533-9088 호텔 침구, 잘잠 이불도 있습니다. 자, 최경환 씨 이야기부터 할게요. 우리의 최경환 씨, 최경환 군. 우리는 앞으로 군으로 부릅시다. 우리 경환군이 기재부 장관 때 이 사람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올려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돈을 그렇죠. 받고. 네. 근데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 돈 받은 사람들은 원래 받잖아요. 원래 받죠. 007 접선해가지고 북악 스카이웨이 이런 데서 받고. 예. 그런데 최경환이는 당당하게 기재부 장관실에서 받았어. 자기 의자에 앉아서 집무실에서. 그리고 딱 앉아서 땡이가 하는 말이 원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세요. 미친 새끼. 안 걸릴 줄 알았어, 그러고? 근데 저는 국회가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국회가 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집단 살인 방조죄로 국회의원들 다 지금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 동대구역에서 활복자 사람 어떡할 거예요? 예? 아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 며칠 이게 왜 그러냐면 며칠 있으면 구속될 건데, 뭐. 경환군은 정확하게 증거와 증인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유죄예요. 그리고 돈도 다발로 5만 원권을 두 다발, 5천만 원씩 두 다발을 묶어서 직접 국정원 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서 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보통 은행에 찾으면은 단위별로 이렇게 얇게 묶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100장씩. 그 100장씩 묶어져 있는 거를 다시 묶어서. 풀어가지고 다시 한 묶음으로 만드는 그렇지. 거예요. 그 두 묶음 갖다 주니까 이 새끼들, 이 자식들, 이 개새끼들 마인드를 모르겠어. 아니 돈을 그렇게 국정원에서 갖고 오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당연하다는 듯이 원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세요. 그리고 청와대 좀 늘려라. 특수활동비 이렇게. 아니 그러면 1억 원을 현금 1억 원을 집무실에서 받을 정도면 그럼 밖에서는 얼마를 받았다는 이게 얘기예요? 기자들이 잘못 쓰고 있어요. 제가 이 유심히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의원이라고 자꾸 기사들이 의원이라고 쓰니까 의원실에 받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의원실에서 받는 건 좀 사회적 그 범죄 행위가 좀 완화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건 공무원인 광화문 정부청사 최 장관 직무실에서 받은 그렇죠. 거예요. 기재부 장관 집무실에서. 예, 경제부총리랑 겸직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공무원이 그렇죠. 그냥 5천 원짜리 두 다발 1억을 받았어요. 5천 원짜리 두 다발? 그거 얼마나 된다고? 5만 원짜리 두 다발 1억. 예, 1억을 그냥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밝혀진 이게- 것만 1억이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게 뇌물 1억이면은요. 형량도 꽤 길어요. 네, 굉장히 깁니다, 이게. 이 양반 최경환 군, 이 최경환 군 형기를 다 마치려면 성인 돼서 나오겠는데? 옥사하시겠네. 뭐 다른 방송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최순실이 지금 25년 구형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최경환도 최소 10년 구형은 10년 이상이죠. 구형은? 네.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구형은 그 정도 될 거고 아마 검찰이 정당한 법 논리로 25년 구형했으면 25년 때리면 돼. 뭘 그것도 깎는 게 관례가 됐을까 싶어. 대한민국 판사가요, 요 며칠 보여준 관행에 의하면 검찰이 25년 구형했으면 아마 판사는 이렇게 내릴 것 같아요. 30년. 저도 그렇게 봐요. 이번에 장시호도 높여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5년을 더 30년 때려주든지 아니면 무기로 바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게 정치인이든 뭐든 간에 수사에 협조적이면요. 분명히 감경돼요. 그럼요. 최순실이도 막 개난리를 쳤잖아요. 자기는 뭐 당했다, 음모에 당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끝까지 그래서 약간 괘씸죄가 포함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재판장에서 구형이 나오자 소리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참. 어쨌든 국회에서 저는 이게 촛불의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곳이 저는 자유한국당과 국회 그리고 법원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의혹이 제기된 게 아니라요. 전 국정원장이 내가 갖다 줬다 얘기를 한 거예요, 지시해서. 준 놈이 줬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도 기조실장한테 챙겨서 갖다 줬다라고 정확히
말이 돼 있고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전 국정원장이. 그럼 명확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방어를 해준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범죄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근데 방해해주는 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국회 전체가 최경영을 버렸다고 보는 게 맞아요. 버렸다 그러면 구속을 하게끔 승인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은 놀러 갑니까? 아니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기 위해서 어차피 24일 이후에는 검찰의 맘대로 데려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죄 씻고 감싸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는 게 맞는 말 같고요. 그러다가 여기 한 5, 6일 있는데 동대구에 활복하면 어떡하라고. 피 얼어. 봐라. 그렇게 바래요. 저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절대 바라지 그건 않습니다.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역사란 가장 중요한 게 해당 당사자의 반성이에요. 그 반성 달게 받겠습니다. 살복하면요? 근데 왜 자꾸 일본식의 그 자결을 하는 거죠? 친일파니까. 자식들이 기분 나쁘게. 짱돌로 그냥 자기 머리를 조사서 죽어버리는 그렇지. 훨씬 낫지. 바위덩이에다 그냥 쪼사서. 그럼 대가리 받고. 자, 일단 최경환 이야기였고요. 그 최경환이 끌어왔던 경제 정책 중에 대부분 다 이제 뭐 경기 부양 또는 뭐 집값 안 떨어지게 하려고 엄청 했던 그게 바로 초이노믹스의 핵심이에요. 그것만 보면 초이노믹스. 최근에 없어가지고. 할복노미스. 그렇지. 할복노미스. 일억노미스. 짱돌노믹스가 낫겠다. 어쨌건 이 사람이 했던 그 정책에 대한 일종의 사실 이게 똥치우기거든요. 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나왔어요. 가만 신비님은 정말 잘하는 이야기일 거야. 이게 임대 사업자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편입이 되는 게 좋아요. 지금 이 건물 갖고 있는 주인 있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건물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임대 사업자로 등록 안 해. 일단 기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년 4월이면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들한테는 세금이 꽤 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로 아예 등록을 하게 되면 세수가 생겨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등록을 하게 되면 최소 8년 정도는 임대 사업자 허가를 내고 하는 겁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는 지금 다주택 소유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팔든지 그냥 감내하고 세금 많이 내든지.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임대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집이 필요한 내 집 말고 다른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경우는 뭐 재산 증식의 목적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투기로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 없는 집을 갖고 있는 것은 임대 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개념인 거고. 그러니까 집을 팔기 싫으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서 정당하게 수익을 창출해라 이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부동산 투기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 국가가 광풍에 방기한 거죠. 예, 부동산 투기 광풍에 발언졌던 사람들이 우리 80년대, 70년대 특히 70년대에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의 세대예요. 그 사람의 세대들이 부동산 광풍으로 부자들이 됐어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50대 후반에서 60대 정도 된 분들이 부동산 부자들이 많아요. 그 시류에 잘 편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운동권이 아니라 베이비붐 그러니까 세대. 베이비붐 세대. 그런데 지금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 사람들 일부의 소수로 끝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의 성공 신화를 보고 전 국민이 부동산에 매달리게 돼요. 그러면서 없는 돈 빚을 내서 은행에서 빚을 내서 무리해서 집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데 이자를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하우스포으로 전락을 하고 언젠가 오를 거를 기대하면서. 그렇죠. 기대하면서 제가 많이 만나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러면서 이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못 가져가고 안정이라는 말은 부동산이라는 게 주거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투기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수십 채, 수백 채씩 소유하고 있고 이거를 굴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살 집이 없어요. 그리고 원룸에서 살고 결혼해서 신혼 부부들이 원룸에서 사는 것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쨌든 이제 임대 사업을 내지 않으려면 팔아라 라는 그렇죠. 게 이제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좀 심도 있게 얘기가 되냐면 우리 임영종 님이 얘기한 것도 좀 말이 맞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노후연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임대 사업이 안정적인 노후 보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보장 제도가 좀 노후 보장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임대 사업 말고요. 긍정적인 임대 사업들은 어쨌든 로망이 빌라나 이렇게 상가 조그마한 거 하나 지어놓고 노후 돈 받아서 이제 노후연금 건물주가 되는 거죠. 건물주가 되는 거죠. 퇴직금을 받아서 이게 가장 안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노후연금도 만들어지고 어쨌든 연금이 국민연금 시대가 온다고 한다면 저는 이건 좀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번에는 그런 사람들 연간 어쨌든 167만 원 이하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뭐 세금이 전혀 오르는 게 아니고요. 대규모 이제 임대 사업자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십 채 수백 채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임대 소득이 몇 억씩 몇백억씩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전혀 안 내고 있으니 이제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이게 미국이나 선진국은 다 이렇게 해요. 그럼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부동산 정책의 일환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아까 유명종님이 말한 대로 안정화시키는 과정이고 임대 사업이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있는 사람들 이제 팔아라. 지금 보급률이 125%가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을 미보유자들이 지금 60%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약 한 55%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집값이 이제 조금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떤 이것과 관련해서 국가가 어쨌든 노후복지나 연금 등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같이 맞물려 준다면 어쨌든 이 정책이 굉장히 힘을 받을 정책이고 이후에 지방세나 세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어서 공정한 세수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거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이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복지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주거 정책은 복지 차원에서의 주거 로드맵이에요. 줄여서 얘기하면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주거를 복지 차원에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큰 그림을 갖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일환으로 지난 가을에 그런 뉴스가 잠깐 나왔었어요.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LH공사가 앞으로는 민간에게 택지 분양하거나 LH공사가 직접 분양하는 시스템의 아파트 공사 이런 것을 줄여나가고 대신에 임대를 늘리겠다라고 했어요. 공공임대를 많이 늘리겠다라고 했어요. 집이라는 것이 주거의 목적으로 이제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지라는 목적으로 간다는 것은 살 집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을 없애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인데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최경환 군이 추진했던 거. 주택정책은 잘 보세요. 건설회사를 위한 정책이었어요. 그렇죠.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하에 건설회사를 위한 정책이었는데 지금 나온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주거복지 로드맵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수요자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직접 집에서 살 사람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가져가겠다라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의 시발점입니다.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4월 1일까지 다주택자 처리해라. 그리고 이런 강경책을 하는 거에 이번에 임대소득자로 등록을 하면 이러한 세제 혜택을 줄게. 신고해. 그것도 싫으면 그냥 보유세 많이 내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지금 딱 던져준 거예요. 그냥 옛날식으로 정부가 이렇게 갈 거니까 따라와 그리고 확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거든요. 우리 시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게 과다한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소득세도 제대로 내지 않으니 임대사업자로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해서 소득세는 제대로 내라. 대신 건강보험료나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은 소득에 관계된 부분, 재산세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경감해 줄게. 이거 싫으면 4월 1일 전에 팔어. 그것도 싫으면 그냥 갖고 있다가 세금 많이 내주면 고마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앞으로 주택이라는 부분을 복지 차원에서 다룰 거니까 이제는 국민들 여러분이 집을 사는데 그렇게 투기,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대출받고 어렵게 그렇게 생활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예, 지금 결국엔 임대인보다 임차인의 권리를 좀 강화시키는 부분 때문에 아직은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 갱신 청구권 이런 거는 시행을 안 했는데 거기 좀 버금가는 제도가 어느 정도 보완이 돼 있다고 그러고요. 2020년까지 임대 사업자 등록이 부진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지금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 갱신 청구권제를 의무화하겠다 이런 건데 이러다 보면 이제
다주택자 시민님, 이러다 보면 집 팔고 싶지 않겠어요? 예, 팔았어요. 하셨어요? 잘하셨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게 아까 명종님이 얘기한 게 이제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주인도 피해가 안 가고 세입자도 피해가 안 가고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되면 이런 얘기가 없죠. 갑자기 막 그 뭐 30% 올려달라고 해서 쫓겨나는 그렇죠.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국가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중기 장기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장기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 피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의료보험 같은 경우 다 지금 감면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것이고, 근데 이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나 선진국들이 지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으니까 빨리 선택해라. 만약에 못하겠으면 팔아라. 지금 팔아라. 국가가 사든 수요자가 사든 어쨌든 사서 주택의 안정화를 가져오겠다는 정부 정책이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국가가 다 빼앗아서 다시 재분배하는 거죠. 네. 대한민국 역사에 한 번 있었어요. 무상몰수, 무상분배 해야죠. 예, 한번 해야죠. 대한민국 정부가 생기던 시절에 해방 공간에 맞아요. 그때 무상몰수에서 무상분배를 했었어요. 사실 실제로 있었어요. 대한민국 역사. 아니면 땅은 전부 국가 소유로 돌리고요. 임대만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빨갱이들. 빨갱이 아니에요. 빨갱이 정책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다니까요. 지주의 재산을 아, 무상몰수해서 나눠줬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어제 있었던 경호원 폭행 뭐 홀대 이런 거보다 이것도 중요한 정책인데 뉴스 안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거. 거의 안 해요. 뉴스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불가피하게 또 우리는 뭐 모든 분야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딱 기사 보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다 알잖아요. 감사드리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5.18 특별법이 처리가 불발됐어요. 얘네들은 이제 항상 고춧가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주에서 올라오신 이춘문 광주포럼 공동대표님. 예, 그분. 이런 분들의 어떤 생각. 그게 이제 그쪽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럼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세월호 특별법이랑 똑같아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서급해가지고 조사를 하게끔 하자. 이렇게 한 건데 결국은 자유한국당 쪽이 이런 식이더라고요. 5.18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그 다음에 다른 이상한 실드. 공감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거를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진상규명하고 이러는 게 불편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국회 메커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 직간접적인 관련자가 있단 말이에요. 당시 검사장 출신도 있고 검사도 있고 홍준표도 관련돼 있죠. 그죠? 이런 전반적으로 관련자와 가해자의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안이 예를 들면 말이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뿐만 아니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폐지해버렸어요. 연기된 거죠. 쉽게 폐지가 아니고.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이게 이제 원인이 한 가지 있어요. 공청회를 안 했다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가. 근데 공청회를 하면 되거든요. 발의해놓고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빌미로 좀 안 한 이유는 한국당이 가해자가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내에. 거꾸로 온 거예요. 5.18을 탄압했던 전신, 그 철학들을 갖고 만든 당이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했을 때 그러면 그들을 이 투표권에 참여할 수 있는 거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이제 던지기 시작했어요. 도둑놈의 새끼가 국회에 숨어 있는데 그놈한테 표결권을 줄 수 있는 거냐. 이게 비정상적인 국회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 빼고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련자들 빼고. 제가 너무 어거집니까? 사실 이 부분이 그 공청회를 안 했다는 핑계를 대는데, 이 법안 발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 공청회는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합의하면 그 절차를 생략하고 넘어갔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예요.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국회는 자기들 그 반상회 규칙 하나 제대로 못 정한다고 제가 맹렬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합의한 사항인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나와서 합의했어요. 그래서 다 끝난 상황이에요. 4당이 나와서. 그런데 자기 정당에 가서 얘기하니까 뭔 개소리야. 안 돼. 그리고 뺀지 놓은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고 자유한국당 완전히 콩가루로 돌아가고 있고요.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게 왜 헬기 기총소사 사건 막 그 자료들이 나오고 비행기 폭격 준비 자료들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다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도 아니에요. 국민의당에서 발의한 거예요. 그러니 또 국민의당은 또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근데 어쨌든 공청회라는 것도 저는 이제 말씀을 잘 꺼냈는데 그게 법적 절차 요건이긴 하나 공청회라는 자체가 뭐냐면 국가나 입법기관이 법을 제정할 때 또는 계획을 입안할 때 국민의 의사를 들어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예, 들어보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수십 년 동안 계류됐고 국민들이 계속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공청회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형제복 지원 사건도 법 만들 때 그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렇죠. 공청회하고. 예. 그거는 이제 그 사건이 범국민적으로 이제 확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되지만 5.18과 군 진상규명은 지금도 일인시하고 있고 온 국민이 다 아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들었던 이유는 이유일 뿐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단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다담네이처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 품평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담갔어요. 짜지 않게. 달지도 않았어요. 예, 그 천연 재료만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자식이었어요. 밥을 먹은 상태였어요. 그래 먹는 척만 해야지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햇반 2개를 먹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우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 먹으면 1인분 새우가 한 4개 정도 나오는데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1.3kg짜리를 구매를 하시면 며칠은 먹을 수 있는 너무 맛있어서 제가 새우장만 3개를 구매했습니다. 엄청 큽니다. 국산 재료. 전통 방식의 양조 간장. 화학적인 거 없고 단맛과 짠맛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먹는 고급스러운 그런 맛. 바로 다담네이처의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이었습니다. 070-4062-7779 스마트폰 바꿀 때 됐는데 어디 아는 데 없어? 마니와 앱을 추천해요. 스마트폰 싸게 살 수 있는 곳 없을까? 마니와 앱을 깔아보세요. 싸다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 아닌가? 마니와 앱은 확실히 싼 곳이에요. 마니와는 각종 스마트폰 가격을 비교해서 추천해줘요. 앱스토어에서 마니와를 검색해보세요. 원하는 휴대폰 가격을 상담하면 판매점들이 1대1로 상담해준다네요. 아이폰 X 무료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마니와. 이명박이 연말에 모임을 가졌답니다. 물론 이야기가 뻔한 건데 우리 MB군이 또 MB군 이명박 군께서 우리 정부가 한 일에 잘못이 없다. 당당하게 임하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뭐 약 먹었나? 그러니까 이거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그런 머리를 어마어마하게 쓴 거예요. 왜 자원외교 비리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모두 국가 정책에 관한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왈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해왔잖아요. 실제로 자원외교를 하기가 힘들다는 게 정말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는 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네. 사자방해도 뭐 4대강도 마찬가지예요. 정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쁘게 나왔는데 이걸 처벌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원칙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불법적인 부분을 가려낼 수는 있죠. 불법적인 부분을 가려내서 그 책임 소재를 추궁할 수는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명박이 국민들은 지금 구속 수사하라는 게 이명박 정부 수사라는 게 80%가 넘는데 이들은 지금 자기 임기 있을 땐 장차관과 친이계 의원들 그다음에 수석비서관들을 만찬해서 이들한테 지금 특별 지시를 내린 겁니다. 우리 정부 한 일 잘못 없다. 당당하게 임하라. 이거는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는 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구속 수사를 국민들이 촉구하고 있는 이유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증거가 삭제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말 맞추기를 하거나 예를 들어보세요. 크리스마스 따라서 만나고 신년이라고 해서 만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모의하고 입 맞추고 이거 못하게 구속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속 안 하니까 자꾸 이런 빌미 뭐 생일이라고 모여서 야 너 그때 그거 어떻게 처리하냐? 지금 그 법원에 누가 컨트롤하고 있냐? 다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볼 리가 없죠. 그렇죠. 대책 모임이죠. 그럼요. 네 지금 어떻게 돼가냐? 그 사건 어디까지 수사했어? 다 이게 입맞추기 하는 건데 이거를 왜 검찰이 두고 보냐는 겁니다. 저는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 이명박 임기가 사실은 5년 전에 끝났어요. 얼마 안 지났어. 그 당시에 민정수석들만 불러와도요. 아직도 검찰 라인
법원 라인 다 살아있고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어떤 컨셉 프레임을 맞추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정책위원회 뭔 개소리야. 물론 다스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뭐 댓글 사건이라든지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만찬이라는 표현도 웃긴다. 뭘 처먹길래 만찬일까요? 저녁밥? 네. 국민도 현 정부가 적폐청산 수사를 억지로 끌고 간다고 보고 있다. 지금 검찰이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어차피 무리한 수사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 등의 일희일비하지 말고 담담히 보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틀린 말은 국민도 그걸 그렇게 보고 있다네. 여론조사는 그냥 뻘인가요?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이명박 수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 국민은 누굴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생일날 또 모인다고 하잖아요, 연말. 그 이명박 생일은 12월 19일이잖아요. 근데 18일날 모인대요. 하루 앞당겨서. 트리플데이. 그러니까 이명박 생일, 결혼기념일, 당선기념일. 결혼기념일 왜 챙기지? 어디다가 트리플, 그럼 쿼드러플 데이. 더하기 구속일. 이상하게 엿먹이기 방식이 있었는데 예전에 왜 그 통합진보당 해산시키는 것도 박근혜 당선일에 시키는 뭐 이런 그 약간 모욕주의 이런 느낌이었어. 18일날 구속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19일날 포토라인에 최소한 포토라인에 쓸 수 있는 그런 거면 좋겠는데 문제는요. 이 하루 전날 한다는데 이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이쪽에서 국회의원들하고 전직 고위 관료들 비서들 예. 장관들 다 참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 참가하는 인간들의 리스트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김관진 기각, 임관빈 기각, 김태효 기각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핵심들 2명이 지금 풀려났어요.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사기가 청천한 거예요. 정치권에서 막아줄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메모드급 행사를 하는 거예요. 생일이라는 빌미를 갖고 생일이라는 게 빌미가 없으면 또 쟤네들끼리 모여서 뭐 한다고 비난이 쏟아질까봐 생일 파티 겸해가지고 그때 주요 요직에 있던 사람들 다 모아서 이 정부의 검찰의 수사에 지금 대비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 메시지가 저는 그럴 거예요. 아직 이명박은 살아있다. 검찰, 판사 제대로 줄 서라. 다음 적군 우리가 잡는다. 그리고 두 번째의 메시지가 어쨌든 자유한국당과 지금 이제 바른정당하고 국민정당이 통합하고 이후에 다시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을 다시 또 합쳐면 양당 구도 체제에서 또 정권 잡아올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전 명확하게 그날 발언할 것 같아요. 저는 비공식 발언으로.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대로 무너져서야 되겠느냐. 저 빨갱이들한테. 우리가 다시 잡아야 된다. 지금은 못 잡지만 4년 후에는 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역설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패도 좀 가리고 그리고 세도 좀 만방에 좀 고하고 그리고 이제 통합에 안철수와 유승민의 통합을 좀 견인하고 어쨌든 두루두루 지금 포석을 깔고 다 만날 거다. 내가 볼 땐 규모가 한 1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태과시 측면도 있지만 그렇죠.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이명박은 불안하거든요. 단지 김관진이나 김태우 이런 애들이 잠깐 풀려났을 뿐이고 그게 무죄가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흐름을 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면서도 뭔가 이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명종님이 어떤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약간 좀 왕따되는 분위기라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동조했을 사람들이 규합이 필요해요. 그래서 형은 뭐지? 형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해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사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때 정권을 잡았던 사람의 이야기니까 사실 이게 반격의 시작이죠. 검찰이 구속도 못 시켰네. 김관진도 그렇고 김태호도 그렇고 요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제 일대 진짜 저들의 반격이 시작된 거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과연 이날 신비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대규모 인사들이 참가를 할까는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날 참가하는 사람들은 일단 검찰의 소환 1번이에요. 다음 수사에 대한 검찰 소환 1번으로 다 지킬 것 같아요. 그건 무리한 추정이죠. 죄가 특정돼 있는 게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기를 한번 보셔야 돼요. 뭐냐면 정권이 바뀌고 일종의 청소 작업을 하고 있어서 사건도 많고 무지하게 많아서 그냥 잡범 수준의 것들은 내버려 두는 정도지.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라서 거기에 검찰이 전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줄기를만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 사람들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거죠. 사실 이 현재로서는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시기가 아니고 정말 평화로운 시기라고 하면 다 핀셋으로 찍어낼 수 있을 만큼 다 죄 짓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안 오면 이명박한테는 배신자예요 또. 그렇죠. 안 오면 이명박 같은 그러니까 찍죠. 정권을 잡고 있건 안 잡고 있건 간에 한쪽 세력이 공고하게 이렇게 카르텔로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왜 그런 거 있잖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걔네들이 시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장차관 정도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 MB 정부의 관료들, 그다음에 정치인들, 특혜를 본 사람들 또는 범죄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서도 가겠죠. 맞아요. 네, 사건이 어느 정도 지금 실책이 되고 있는 것인지, 몇까지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인지 이제 판가름하러 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념적으로 또는 또 이념적으로 도저히 저희들한테는 안 되겠다. 예를 들면 뭐 일본 앞잡이도 있을 테고 미국 앞잡이도 있겠죠. MB 측근들에서는. 그럼 그런 애들은 이제 도저히 이제 자유 시장 체제를 지향하고 복지나 뭐 평화 이거 필요 없다. 우리는 돈만 쳐벌면 된다 하는 놈들은 다 가서 어쨌든 거대한 그룹을 형성할 가능성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국가를 농락할 때는 친분 하나만으로도 몇백억씩 벌어가잖아요. 고향에 막 4대 강도 뒤엎고 뭐 그 동네에서는 다 경주 동네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이득을 본 사람들이 모여서 수사의 향방도 가름해보고 아니면 또 각하 혼자 다 뒤집어 쓰시고 저희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또 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 가장 훌륭한 놈은 뭐 하는 놈인지 아세요? 자수하는 놈. 네. 아니면 녹음했다가 제보하는 놈. 제대로다 그거. 거기에 반성하는 겁니다. 이런 거야. 이명박이가 지금 설선수범에서 말을 했다잖아요. 모두 국가 정책에 관한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는 이 말이 전파되는 어떤 뉘앙스에는 배신자는 죽여 등등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이 정말 나이도 이제 80 다 돼가거든. 난 좀 역사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이 새끼는 뭔가 좀 자기 스스로가 반성 없이는 내가 보기에 얘 시체도 안 썩을 거야. 죽어도. 에이씨. 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신비님이 말씀해 주신 소중한 가르침을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관료주의!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관료주의의 폐해적으로 나타나는 게 해수부 관련해서 세월호 관련해서 6월 은폐 이것도 저는 관료주의라고 보고요. 일단은 그게 어떻게 얽혀 있던 간에 그다음에 이번에 비트코인 이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몇 시간 전에 그게 유출됐대요. 이낙연 총리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면요. 이게 미래의 화폐인 걸 인정해야 된다. 이거 실체가 없다. 막 분분한데 정부 입장에서도 정말 전향적으로 이걸 확 끌어당길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비트코인 통화량이 세계 3위입니다. 네, 이미 거래 규모가 코스피랑 맞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인식도 야 이건 가상화폐인데 무슨 통화 이게 무슨 돈이야라고 마냥 밀어낼 수도 없어요. 현실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 관료주의적인 모습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약간 뭐랄까 좀 생채기가 나는 거예요. 그 해수부에 관련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뭐 일부 유가족 분들이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것까지 했지만 해수부 자체적으로는 이제 징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뭐랄까 어떤 문제가 노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두 가지로 관료주의를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한국 사회의 공직사회 계급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계급주의가 있어서 윗사람의 명령을 부당하게 내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하면 승진과 발령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까라면 까는 구조가 잘못돼 있어요. 일단 이게 너무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9급부터 10급이었었죠. 지금 그 급이 없어졌지만 10급부터 1급까지 나열을 시켜놓고 너 말 잘 들으면 월급도 많이 받고 진급도 빨리 시켜줄게. 너 금방 개과장 국장 될 수 있어. 막 꼬신단 말이에요. 너만 일 잘하면 돼. 그래서 나한테 줄 서. 그러니까 공직사회가 관료주의가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줄을 서요. 그래서 그 줄을 잘 쓰는 사람은 빨리 진급을 하는 거고 못 쓰는 사람은 그냥 병만처럼 놀아다니는 거예요. 저처럼 노조에 줄 서면 잘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구조 때문에 이들을 처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한과 동시에 어쨌든 선처를 세월호 유가족이 말한 게 이 부분이다. 만약에 미국처럼 선진국처럼 공무원이 계급이 없어. 그리고 책임자였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엄단,
사형까지 받아야 됩니다. 제가 세월호 때문에 화가 났던 건 뭐죠? 이거는 공무원인 지위라는 것을 떠나서 이 사람들은 평생 사람이 물에 빠지면 건져야 되는 의무감을 갖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훈련을 다 받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물에 떨어지면 생각할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여야 돼. 뛰어들어서 건져와야 되는데 관망하고 보고 있었잖아. 담배 피고 히닥거리고. 이거는 제가 분명히 그때도 얘기했죠. 윗사람이 너 담배 피고 히닥거리고 구출을 안 해도 징계 안 해라는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거라고요. 근데 그 안도감이 지난 20년 동안 바다에서 사람을 구출했다는 동물적인 감각을 상쇄시킬 만큼의 명령이 없이는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권자들은 이 명령권자에게 반항할 수 있는 힘을 하이직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씨발 지랄하고 나 가서 건질 거야. 뛰어내리는 겁니다. 만약에 뛰어내리는 순간 이 사람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사발령과 징계를 먹게 되죠. 그냥 명령불복종죄로.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것을 하나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바로 관료지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다면 그 참사에 관련해서 과연 명령불복종죄를 거부할 만큼의 중대한 사항이 아니었느냐. 예를 들면 군대에서 상관이 부당한 지시를 내면 이에 항거하여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일반 하물며 경찰이 씨발 서장님 지금 당장 뛰어내려서 구해야 돼. 무슨 헛소리야 하고 마이크 던져버리고 뛰어내려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제가 볼 땐 후자입니다. 뛰어내렸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공무원적 책임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공무원들은 다시는 공무원을 할 수 없도록 배제 징계를 해야 되고요. 연금도 다 빼앗아야 된다. 그래야 후배들이 저런 일 터졌을 때 그냥 미친 듯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벌해야 된다. 강력한 처벌해야 된다. 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번에 세월호 6.5 은폐 사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요, 차관에 의해서 후속 대책을 만들었어요. 그 후속 대책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현장 수습 본부장을 맡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전문 임기제 공무원 각 급으로 변경해가지고 민간인에게 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장 수습 본부장을 민간인으로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 안 하겠다. 공무원을 하니까 이놈들이 뭔가 이상하다. 지금 이게 확실히 정부에서 잡은 거예요. 느낌을. 그래서 이거를 민간인으로 바꾸고요. 기존 추진단 조직도 선체수습과하고 대외협력과라고 있었는데 이거를 수습조사지원과 가족지원과로 바꿔요. 명칭을 다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징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 합동 겸임 임시체제로 운영한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를 현장지원사무소로 개편을 해요. 그래서 전임 직원, 상주 직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놓고요. 이런 체제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3월에 지금 세월호 징입하는 목표인데 이게 징입이 완료되면 다시 이제 증개편한다고 그래요. 조직을. 이런 것을 보면 정부에서도 이건 뭔가 문제 있어. 신비님이 얘기한 관료주의 문제가 있긴 있다. 정말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느껴서 장을 바꾸는 거죠. 민간인으로. 이낙연 총리의 말은 핵심은 이거예요.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 세력과 내통하고 있다. 이것이 아직도 공직사회 내부에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용납될 수 없다. 반드시 발견해서 엄단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무대로 딴짓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 저하고 생각이 같죠. 네, 같습니다. 단호하게 해야 되고 이제 비트코인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제가 어렸을 때요. 쌀을 사려면 조개 껍질을 주워다가 쌀을 샀어요. 나중에는 엽전을 제가 또 한 5살 되니까 엽전을 국가가 만들어서 그걸로 또 쌀을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대 되니까 별에서 온 그대야. 예, 20대 되니까 이제 돈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30대 되니까 이제 5만 원권이 나와서 이지랄을 한 겁니다. 다음은 뭘 만들어질까요? 이미 박근혜 정부 이후부터는요, 사이버 스페이스의 현상이 현세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모든 인간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게 현세를 조종하게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비트코인은 전 세계의 전쟁 속에 말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화폐의 진화를 누구도 효과적으로 빨리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국가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화폐가 사이버 스페이스 화폐가 국경 없이 넘나들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거냐에 고민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국가의 고심들이 결정 단계에 이전에 정보가 나갔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땐 반역죄예요. 강력한 처벌을 필요하고요. 다시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흔들흔들 거릴 수 있는 이런 정책들, 그리고 이 정보를 누군가 빨리 얻으면 이득을 엄청나게 취한 세력들이 있어요.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의 불온한 세력들의 이익을 주고자 또는 피해를 줄이고자
정보를 유출했다면 이거는 반역죄로 다뤄야 됩니다. 우리 그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시세가 1,0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비트코인이. 그러면 대한민국이 왜 그렇게 비트코인에 열광을 할까? 주위에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별로 못 봤죠? 마차님이 못 봤으면 진짜 못 본 거야. 왜냐하면 상위 그룹에 속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별로 못 봤죠. 왜 많으냐 하면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시켰어요. 그 돈이 우리나라로 와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신비님이 얘기한 것처럼 스페이스 공간에 전 세계인이 이렇게 두루 쓸 수 있는 가상화폐가 아니라 스페이스 공간의 하나의 투기 자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하려고 했던 것이 뉴스로 나가기 전에 정부 정책 발표가 되기 전에 새어나갔다는 거고요. 이제 이 비트코인을 세계화폐로 인정한다는 건 전혀 반대입니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거는 어느 한 개인이 만든 시스템일 뿐이지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시민들이나 정부들이 합의한 사항이 전혀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의 통화를 다시 만들어야지. 그런 거는 있고. 가상화폐. 네. 알겠고요. 일단 관료주의 우리가 뭐 그렇게 이슈로는 막 튀어나오진 않지만 사실은 엄청난 적폐의 청산 그 뒤에 관료주의와의 싸움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자, 저번에 우리가 방송으로 한두 달 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신세계그룹. 네. 그러니까 신세계그룹이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꼼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핵심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7시간만 일한다. 그래서 신세계 직원들은요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출근하는. 근데 이게 신세계 발표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노동시간은 줄이는 대신에 월급은 깎지 않겠다거든요. 예. 근데 지금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정규직 이야기고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임금 깎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마트가 영업을 12시까지 하는데 11시로 1시간 당겨요. 그러면 이게 12시까지 근무하는 건 어떤 식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냐면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한 거야. 쉽게 표현하면 본봉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이걸 야근의 1.5배.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이마트 캐셔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비정규직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닌 준규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당연히 월급이 줄어드는 부분. 그러니까 자기들 정규직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월급 주는 대로 주니까. 이런 분들은 연장 근로수당이 기본적으로 돈을 더 버는 것에 대한 그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지는 저는 만약에 이게 이마트나 신세계가 말한 것처럼 주 35시간제를 하고 월급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이거는 노동계의 새로운 판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거 꼼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마트 평균 월급 145만 원이래요. 충격적이었어요, 그 부분도. 이제 평균이니까. 우리나라 10대 재벌인데. 그런데 이거를 최저임금의 6470으로 하면 시간당 500원이 좀 작은 정도로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면요. 이들이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총 40시간을 계산하면 209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신세계 여기서 꼼수를 치는 겁니다. 하루에 7시간을 노동하면 월 138시간을 일해요. 그러면 10,000원씩 주면 138만 원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거를 10,000원으로 계산하면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이분이 183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7시간으로 계산하면 얼마를 받게 되냐면 167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굉장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총액 대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대로 10,000원을 최저임금으로 하면 이분들은 캐셔들이라고 얘기해요. 적어도 2020년 이후에는 적어도 183만 원을 최저 일을 해도 받는단 말이에요. 야근수당 빼고 본봉만 딱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 하면 26만 원이 줄어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건 개 같은 얘기인 겁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들 중에 노동시간 단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벌이나 이런 기업들이 화답하는 것처럼 딱 내놨어. 노동시간 단축할 거예요라고 해서 내놨는데 알고 봤더니 그 뒤에 숨어있는 꼼수는 임금을 줄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12시까지 영업하던 걸 1시간만 줄이면 그 시간에 오는 사람들은 11시까지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그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략할 수가 있는 굉장히 머리 좋은 놈들이에요. 진짜. 그 다음에 거기보다 더 악랄한 게 있어요. 이마트가. 당신한테 녹음 5시에 끝내고 집에 가. 그런데 권 PD가 30분만 더 해주고 가라. 졸라.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이게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줄이고 일은 더 시켜 먹겠다는 겁니다. 가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속 시원하지. 근데 안 가. 그 다음에 잔업이 있잖아. 은행이 보통 4시에 문을 닫죠. 몇 시에 은행원들이 퇴근한지 아세요? 저녁 8시, 9시가 기본이에요. 진짜 그러더라고. 결산을 해야 가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임금 안 주고 일 시키겠다. 잔업이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노동력도 착취하고 월급도 낮추고. 와, 이 꼼수가 앞으로 엄청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 꼼수를 국회가 일부 눈 감았죠. 그죠? 지금 꼼수로 지금 최저임금을 지금 식대도 포함하고 퇴직금도 포함시켜서 지금 오리지널 10,000원 올리지 않겠다는 법이 지금 상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데 쉽게,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거 10,000원 무너질 거야. 두고 봐봐. 지금은 뭐 문재인 정부가 시퍼런 칼날을 달고 있지만 한 3년 차 지나가면 계속 공격하면 무너질 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속 구멍을 뚫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이 정용진이 혼자 멋있는 척은 다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인다고 해서 이 노동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할당되는 노동량은 똑같은데 1시간 줄여들었어. 그렇으면은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1시간을 더 일을 한다고 치면 그거는 너의 잔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에서는 그걸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그래서 거거든요. 지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 금요일을 예전 토요일 반공일처럼 하자. 그래야 그게 진정한 그 노동 시간 단축이지. 지금 OECD 가입국가 중에 가장 많잖아요, 노동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이명박 같은 꼼수인데 이렇게 해서 연간 인건비 절감 액수가 500억 원 정도 추산된답니다. 근데 이마트 영업이익 작년 영업이익이 5,469억이었어요. 총 매출 말고 이익만. 이익만, 순이익만. 그러니까 그중에 500억을 또 이 이마트 마진이라는 게 정말 납품하는 업체도 죽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정말 많이 떼가거든요. 근데 가전이나 식품의 경우에 그 자리에서 제품을 소개를 한다거나 식품 경우에 프로모션 하는 경우에는 이걸 또 이마트에서 바로 채용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외주업체를 쓰고 그리고 그 외주업체의 교육이나 급여 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납품하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마트에 손을 거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 혼자 생색은 엄청 내는 거예요, 지금. 방금 그 마차님이 충격 먹었다고 했던 거 이런 거잖아요. 뭐 110만 원 받고 120만 원 받고 이게 일반 직장인하고 똑같이 일하는 시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서서 일하잖아요, 예. 이분들.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는 뭐 다 똑같은 동일한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아동수당 또 철저하게 깎아대서 최선 못 주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세력과 재벌들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얼만큼 국민을 착취해 왔는지가 저는 이 숫자로 봐요. 그럼요. 네, 지금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 110만 원, 120만 원 뭐 어떻게 다 한다고 해도 최저임금을 10,000원을 올려줘 봐야 기본 정도밖에 못해 하는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이제 좀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기업들이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그 얘기가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곰피디가.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는 시스템으로 통제를 해야지. 어쨌든 시스템으로 갖춰야 되는데 이건 저는 국가가 이런 경우에 과태료 먹여야 된다. 국가가 강제를 해야 네, 되죠. 강제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네, 그러니까 꼼수 지금 쓰지 마라. 대한민국하고 비슷한 경제 규모와 비슷한 땅덩어리와 인구를 갖고 있는 이탈리아를 보면은요. 거기는 시스템을 강제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본 사람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평생을 할아버지는 구두닦기를 했고요. 할머니는 평생을 마트에서 계산원을 했어요. 캐셔를. 그런데 그 두 분들이 아파트도 있어요. 자기 아파트. 그리고 머리 하얘져서 퇴직하고 나니까 연금을 한 명당 200만 원씩 받는데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지. 그게. 말씀을 잘했는데 거기에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있었던 국가들입니다. 어르신 말씀. 이거 있을 때 이마트 가서 우리가 전화질하고 막 싸워줘야 내 이득이 나중에도 챙긴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절대 국민의 80% 편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자본하고
쿵딱쿵딱해서 돈 받고 자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소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만든 당이 자유한국단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절대 앞으로는 그럴 수 없도록 우리가 강제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마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저임금으로 해서 월급이 정말 작잖아요. 그런데 마트 중에서도 정말 과도한 친절을 강요하는 업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그 수산물 쪽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생선의 살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이 친구가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질하는 고객이 있을 때 회사가 직원의 어떤 보호를 해주지 않고 무릎을 꿇린다는 건 사실은 이 친구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정신적인 타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마트와 같은 이런 큰 마트 중에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케아 있잖아요. 이케아도 푸드코트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케아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런 과도한 친절이 전혀 없어요. 그냥 사람 1대1의 사람과의 관계로 일을 하는 거예요. 푸드코트에서 아이스크림 퍼주는 아저씨. 당연한 사회죠. 예. 네. 그리고 그런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도 예쁜 언니가 퍼주는 게 아니라 50대 아저씨가 퍼주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철폐하는 게 이마트가 우리나라에서 업계 일이라면 그런 것부터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뭐, 이명박이만 잡아내면 되는 개혁이 아니고, 이런 거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어떤 언론 분석을 볼까요? 네네. 중국의 사회과학망 분석을 보면 역시 전문가들이 한중 협력으로 동북아 평화 안정이 보장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 아주 중국도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망이라고 하는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일정으로 본 한중 이익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하나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본격적으로 어젯밤 오늘부터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CCTV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신화통신, 뭐 네. 전부 지금 온라인 일면이 그렇습니다. 네, 전부 우리 방송 그래서 그 주요한 키워드는 관계 증진의 합의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자, 오늘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대표적 언론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일면 머릿 기사로 의장대 사열 사진을 싣고요. 두 정상이 한중 관계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고 안정되면서도 멀리 가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국 중앙 TV, CCTV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한중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관영 신화통신. 양 정상이 올바른 궤도에 따라 관계를 증진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이는 장기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시기에 방중을 했고 사드 문제로 타격을 받은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점을 찍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지금 간략하게 지금 간추려 주신 건데도 이 중국의 뭐 이런 방중 보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분석적이면서 아주 쏟아지고 있네요. 게다가 영국의 BBC에서 좋은 기사 있어서 하나 찾아왔는데요. 네. 충칭 방문 이유를 아주 세세하게 분석한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이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해서 역사적이고 현재적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경에 이어 충칭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상하이에서 시작했던 우리 임시정부의 의미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1919년에 시작을 해서 뭐 항저우, 충칭 이렇게 옮겨갔는데 충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역사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충칭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고 또 대통령이 거기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도 뭐 설명을 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사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기사 내용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이 저 원고를 김선 행정관이 직접 쓰셨기 때문에 한자도 안 틀리고 거의 안 보고 그대로도 제가 썼으니까 이 정도는 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 어제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께서 노영민 대사 부부와 함께 식사하셨죠. 중국에 한 식당을 갔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뭐 그것도 일부에서는 또 혼밥을 먹냐 정말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도 있었는데 예, 사진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중국 일정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치밀하게 기획한 일정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왜 어떤 뜻이냐? 중국
그 수억 명의 중국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를 담아서 저희가 이 식당을 예약을 하고 사전 점검도 하고 했는데요. 오늘 중국의 한 기자가 바로 이 식당 주인을 인터뷰를 하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데요. 이 식당 주인을 중국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주인은 그날 아침까지도 대통령이 오는 줄은 몰랐다고 해요. 그랬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오는 바람에 가게가 꽉 찼고 대통령 부부가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남은 이 샤오롱바오 만두를 포장을 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만남이었고 또 이 가게가 곧 대통령 세트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셨던 메뉴 세트를 그대로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먹어보고 싶네요.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식당마다 대박이 우리나라에서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바로 중국까지도. 삼청동 수제비집 가셨던 그런 그랬죠. 상황인데 중국 이 가게도 근데 굉장히 저 식당 주인의 인터뷰를 보면 감동적인 말들이 있던데 제가 한번 적어와 봤는데요. 마치 보통 중국 사람인 것처럼 함께 식사하는 모습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대통령의 그 서민적인 소탈한 모습 이런 것들이 중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도 각인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 대통령의 방문이 이 작은 가게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세트 메뉴를 곧 출시하겠다. 아주 굉장히 훈훈한 소식과 먹어보고 함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와, 셀카봉 고급스럽다. 엑서리스 셀카봉 몰라? 유희열이 꽃보다 청춘에서 사용해서 화제가 된 그 셀카봉 말이야. 셀카봉이 다 같이 뭐가 달라? 뭐야? 이거 비주얼부터 다르잖아. 싸구려 셀카봉이 아니네? 어디 싸구려랑 비교하지 마.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만든 최고급 셀카봉이야. 난 스마트폰 말고 디카도 되는 셀카봉 있었으면 좋겠어. 엑서리스는 3kg DSLR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오. 그리고 어떤 크기의 핸드폰도 셀카 촬영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 거냐? 액션스튜디오.co.kr 또는 포털에서 엑서리스를 검색해봐. 홈페이지에서만 특가 판매 중이야. 이거 방송 준비 안 하지? 그런데 엑스레스가 뭐냐? 셀카 마니아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셀카봉. 럭셔리하네요. 엑소리스 홈페이지로 오시면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